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메스몽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분당 메스몽 원장이자 메스몽 전체 대표 강사인 홍성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메스몽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50시간 정도 잠 안 자고 일하기도 하고요. 365일 중에 363일 정도 일하기도 하고, 그래도 별로 힘든 거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 정말 저를 지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예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특히 아들 키우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들 둘 키우시는 분들 위로드립니다. 저도 아들이 둘입니다. 제가 큰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냐면 애가 고개를 못 가누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었다가 이렇게 고개가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보통 총각들한테 아이 안아보라고 하면 못 앉잖아요. 앉는 자세를 모르니까.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서 고개를 가누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쯤에 다시 공포가 시작됩니다. 바로 뒤집기였어요. 처음 막 뒤집기 하고 그럴 때는 정말 재밌고 신기했는데, 뒤집기 성공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밤에 내가 잠들은 상태에서 아이가 뒤집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숨 못 쉬면 어떡할까?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 300일 정도 될 때까지 범퍼에서 같이 잤습니다. 범퍼에서 웅크리고 같이 잤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뒤집기를 해서 숨을 못 쉴 확률보다 제가 한 90km 정도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누르거나 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기기 시작하고 몸을 가누니까 이제 이런 걱정은 좀 사라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공포가 또 시작되더라고요. 바로 걸음마였습니다. 저희 큰아들 그 걸음마 처음 할 때 제가 온갖 무장을 다 시켰어요. 헬멧에 등 쿠션에 무릎 쿠션 장갑까지 끼웠거든요. 한 번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앞으로 자빠졌는데 이마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뻔히 아시죠? 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속으로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예, 비웃으셨겠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도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튼 지금은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었거든요. 부모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처음 부모 됐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하지만 아이가 가져다 주는 그 행복 덕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자식 같은 존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12살이 된 메스몽입니다. 저희의 처음 이름은 브르누스였고요. 우리는 2010년 대치동의 작은 구석에 모였습니다. 우리 첫 시작은 미약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1대1 수업이 아니라 1대2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학생 1명에 선생님 2명이 수업을 했죠. 그리고 다들 망할 거라고 했어요. 전쟁터 같은 이 대치동 한복판에서 동화책으로 수업을 하다니요. 다행히 우리 생각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대치동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물주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언론에 실리기도 했어요. 2018년에 수학 동화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천년 동안 수학의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변해왔어요. 그저 수를 나타내는 도구였던 수학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의 손을 만나서 자연과학의 최고봉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수학의 위상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대한민국에서 수학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모두들 수학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장면들이 떠오를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괴로워하는 장면. 서울대 신입생 중에 수학이 재밌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딱 3%였다고 합니다. 서울대생이라도 대다수에게 수학은 그저 괴로운 것이었을 거예요. 왜 괴로움이 수학의 상징이 되었을까?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통계조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OECD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먼저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통계가 있어요. 왼쪽은 뭔가 시간이고 오른쪽은 점수입니다. 왼쪽은 학습 시간이고요. 오른쪽은 피사라고 하는 성취도 시험의 점수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점수가 매우 낮은 그런 조사도 있어요. 자, 뭔가 왼쪽은 역시 시간 같고 오른쪽은 점수인 것 같죠? 왼쪽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취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행복도를 조사한 점수예요. 우리 아이들은 수면을 포기하고 점수를 얻었지만 그 결과로 행복하지 않게 됐죠.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인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승호 씨가 일명 수포자로 나오고요. 변희봉 선생님이 이런 유승호 씨를 뜯어 고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명장면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특히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숫자 엉망, 글씨 엉망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 극복하겠어? 안 되겠어. 여기에 문제와 풀이 반듯반듯하게 옮겨 적어. 이걸 다요? 다가 문제냐? 바르고 빠르게. 숫자나 글씨 잘못 썼다간 한 문제당 3번씩 더 쓴다. 이 문제 다 하지 못하면은 오늘 밤 못 잘 줄 알아. 이걸 오늘 안에 언제 다 해요? 못해? 못하면 지금 여기서 당장 나가! 한낱 등짝 깎아지게 폼만 될 줄 알지. 이것도 못해! 정말 이걸 보고 있으면 같이 한숨이 납니다. 아마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엄마,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선생님, 수학 공부 왜 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난감해져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어렸을 때 이 질문을 했었을 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번째, 아직까지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야, 수학 공부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문적인 이유를 들죠.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논리, 특히 우리 생활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보다는 철학의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과 철학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걸 보면 단순히 논리적인 사고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찾지 못한 그런 이유를 찾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 잘 가고 직장 생활 잘 하고 네. 자기 사업했을 때 숫자 감각 없으면 막 일상 쉽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학해야 된다. 우리가 선생님은요? 공부를 한다거나 우리 삶은 다 선택이거든요. 네. 선택에서 조금 더 유리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 수학이 아닐까. 네. 우리의 대답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심오한 질문의 답을 아이들 탓으로 돌리는 그런 전문가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게 정말 대답을 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수학 왜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은요. 땡깡입니다. 땡깡. 좀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쵸.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교육자가 해야 될 대답일까?
아이들의 질문을 공부하기 싫어하는 못난 학생들의 투정으로만 들었다면 저는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할게요. 혹시 IMO라는 시험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IMO라고 합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국가별로 6명의 학생이 출전해서 국가 대항전 성격을 띠는 그런 경시 대회예요. 그런데 IMO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1986년에 전혀 출전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최고 성적을 봤더니 2000년 이후에는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영국? 아니면 독일? 아니면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중국이에요. 아, 알 것 같아.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수학 잘하는 학생 많겠지. 하지만 아쉽게도 이 추론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5위권 안에 들고요. 인도가 20에서 30위권 정도 드는 것을 보면 인구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무튼 중국이 IMO를 제패한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또 IMO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나라 성적은 중상위권의 평범한 성적입니다. 아무래도 공부보다는 개발이 급한 그런 나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프랑스예요. 아, 알 것 같습니다. 미식가의 나라, 예술가의 나라니까 수학 성적은 좀 평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일명 선진국이라고 해서 항상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선을 잠깐 돌려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필즈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는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바로 필즈상입니다. 필즈상은 받기 굉장히 까다로운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노벨상이랑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노벨상은 매년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필즈상은 4년에 한 번씩 수상해요. 그리고 노벨상은 수상 인원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죠. 뭐 단체가 수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즈상은 최대 4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굉장히 엄격해요. 게다가 나이 제한도 있어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40살이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지금까지 필즈상 받은 수학자가 단 60명에 불과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120년 동안 219명이고 필즈상은 85년 동안 60명인 걸 보면 필즈상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필즈상을 받은 60명의 국적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필즈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뭐 당연히 느낌이 오죠. 예, 맞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은 IMO도 굉장히 잘합니다. 중국이 1위를 못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미국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의 IMO 대표 중에 보통 서너 명 정도는 중국계 학생들이에요. 아무튼 미국의 필즈상 수상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즈상 수상자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중국일 거라 생각했는데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미식가, 예술가의 나라 아니었나?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중국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영국과 러시아예요. 국기 색깔이 빨강, 파랑, 흰색이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본 수학자가 3명이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탈리아 수학자가 2명이고 그리고 단 1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IMO를 석권한 중국 사람들은 왜 필즈상을 단 하나도 못 받았는가? IMO에서 평범한 성적을 받았던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12명이나 필즈상을 받았는가? 저는 이 모순된 상황이 우리 질문이 뭐였죠? 네. 바로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수학 공부를 하면 왜 괴로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중국 사람들은 찾지 못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제 대답을 들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2가지의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의 차이, 두 번째는 방법의 차이예요. 먼저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익숙한 화면이죠.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수학. 그랬더니 이런 화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전국 1등의 수학 공부법, 수학의 신이 되는 공부법, 잘못된 수학 공부법, 완전 학습법, 전교 2등이 전국 1등이 된 비법.
그리고 수학 총정리, 인강. 이게 우리가 수학을 보는 가치관, 철학입니다. 자, 이제 제가 유튜브에 똑같은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언어만 바꿔봤습니다. 매스매틱스. 어쨌거나 검색어가 똑같으니까 뭐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50분 동안 공부하는 수학의 역사. 수학을 공부하는 쉽고 재밌는 방법. 수학의 놀라운 아름다움. 아름다운 수학. 수학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학. 이것이 수학과 매스매틱스를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철학의 차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삼각함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르실 수도 있고, 뭐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야.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기본 문제를 풀고, 유제를 풀고, 연습 문제를 풀고, 실력 연습 문제를 풀고, 수능형 문제를 풀고, 논술형 문제를 풀고.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삼각함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르키메데스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로마군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브라마부타가 태양까지 거리를 구할 때 삼각함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삼각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파발마를 대신해서 전화기와 전보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 소리는 미리 녹음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그래프의 진동이 내는 소리입니다. 수학은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유명하다는 스타 강사들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본인들도 몰랐거나 아니면 수학을 보는 가치관이 달랐거나. 우리가 찾은 두 번째 차이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럼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정석으로 개념 잡고 센수학으로 유형별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일품으로 심화 문제를 풀고.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을 외우고, 그러니까 정의를 외우고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운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고 실전 문제를 풀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치기를 합니다. 양치기가 뭐냐고요? 예,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고력도 양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고력 문제집을 푼다고 정말 생각하는 힘이 좋아진다고 믿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제가 한 가지 사고력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유명한 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온 문제입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자, 세 개의 그림을 보고 공통점을 찾아서 물음표에 들어갈 수를 찾아라. 제가 올해 21년째 강의를 하고 대치동에서 고3 강의까지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이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별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는데 그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의 수의 합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답이 2예요.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면 사고력이 정말 좋아진다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 퀴즈 같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문제들을 보여드릴게요. 사고력 문제집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세요. 한 유명 문제집에 대책 단원에 있는 문제예요. 1번 문제. 두 사람이 1부터 시작해서 연속되는 자연수를 번갈아가면서 부르는데 어쩌고저쩌고. 소위 말하는 님게임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거예요. 두 사람이 1부터 시작해서 연속되는 자연수를 번갈아가면서 부르는데 어쩌고저쩌고. 3번 문제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실수를 하면 문제를 많이 풀려서 실수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의 실수는 독해 단계를 건너뛰는 것에서부터 와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죠. 빨리 정답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형화된 문제집을 풀면 자 4번 정도 되면 문제를 읽지도 않아요. 아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그냥 이 마지막 수를 큰 수 더하기 1로 나눠. 그게 답이야. 저는 이게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재를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재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수학 동화예요. 숫자가 왜 필요한지, 약수와 배수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수학자들의 삶은 어땠는지, 이런 모든 것을 책을 읽고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수업에서 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수렴적 질문이에요. 얘들아 이해했니? 알겠니? 물론 이런 수렴적 질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발산적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의 본질을 보길 바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꼭 2여야 되죠? 농담하려고 한 질문이지만 전 이 질문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 더하기 1이 꼭 2여야 될까?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6이 2라고 해보자. 어색한가? 아무튼 그럼 8 더하기 5는 1이 될 거고 8 더하기 4는 0이 될 거야. 그러면 12가 0과 같다고? 이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씩 말이죠. 네, 12는 0과 똑같습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수학자들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수학자들은 이것을 합동식이라고 불렀고요. 합동식은 현대 암호 이론의 핵심인 RSA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아이들의 질문과 생각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아이들의 귀납 추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차장에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다. 모두 20대고 바퀴가 60개라면 오토바이가 몇 대일까? 이 문제로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아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뭘 그렇게 고민하니? 아빠가 풀어줄게. 오토바이 수를 X라 하자. 자동차의 수를 Y라 하자. 그리고 멋지게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줍니다. 저는 이게 바로 아빠표 수학을 지향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20대 모두 오토바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바퀴 수가 맞지 않는데? 그러면 오토바이 수를 줄이고 자동차의 수를 늘려볼까? 그럼 이것도 맞지 않아. 그러면 오토바이 수를 더 줄여볼까? 이것도 맞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흐름을 알 것 같아. 이렇게 귀납 추론을 하는 게 초등학생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과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 2분의 n-3이잖아. 저는 이 답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얘들아, 사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몇 개일까?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그럼 나머지는 없으니까 사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1100이야. 그럼 오각형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2개고, 여기서 2개고, 여기는 하나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려져 있으니까 오각형은 22100이야. 자, 그럼 육각형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이들이 온갖 추론을 시작해요.
자, 추론을 하고 가설을 세우면 검증을 해봐야죠. 만약에 가설이 틀렸으면 그러면 다시 새로운 추론을 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검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초등학생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수학으로 놉니다. 수학은 정말 재밌고 즐거운 거니까요. 이거 똑같게 한번 해볼까? 우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안 되네? 더 해볼까? 우와, 내려왔다! 우와, 내려왔다! 우와! 우진아, 이거 여기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우진이가 한번 해볼래? 아빠 무릎에 앉아서 해봐. 아빠 무릎에 앉아. 우와, 이쪽에 내려왔다! 여기는 여기. 여기다 또 넣을까? 오, 여기다 내려왔다! 다시. 또 어디 갈까? 여기다 내려왔다! 안 됐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학동화 수업이 일반적인 교과 수업과 어떻게 다른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좌표에 대한 공부를 교과 수업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직교좌표가 이런 거야. X축, Y축이 이런 거야. 수학동화 수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얘들아, 혹시 마이크 와조스키랑 자두의 차이점을 아니? 아니, 좌표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런 질문을 왜 할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메스몽에 보내보시면 됩니다. 예, 저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수업에서는 문제를 풀죠. 수학동화 수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혹시 데카르트 아니? 데카르트가 뭐였던 사람일까? 데카르트는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그 시대 프랑스는 어떤 분위기였지? 이런 거를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같이 나눠요. 자, 그리고 교과 수업에서는 테스트를 보죠. 수학동화 수업에서는 이제 비로소 좌표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직교좌표를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는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아이들과 토론을 통해서 찾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수업을 시작하면 1분도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극좌표의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하는 선행 빨리 나가고 학습을 많이 했던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탐구 노트를 쓰게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탐구 노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3학년 아이인데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것이 모르는 값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멸종위기에 있는 대왕판다의 개체수 변화를 방정식으로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 변화를 분석해서 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이 탐구 노트는 4학년 아이가 쓴 탐구 노트인데요. 수학에 문자라는 게 쓰인다는 것을 알고 문자를 사용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으로 쓴 탐구 노트입니다. 이 아이는 문제를 직접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힘, 그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봄으로써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구 노트는 초등학교 역시 4학년 아이가 쓴 건데요.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아, 여기에 삼각수가 숨어 있구나. 그리고 고백하건대 저는 이 아이의 탐구 노트를 쓰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여기에 삼각수가 숨어 있었구나. 이게 청출어람 아닌가요? 저는 탐구 노트를 쓰는 것이 TV를 보는 것과 독서를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TV를 보는 것은 뇌가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잘 짜여진 화면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과 없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독서라는 것은 다르죠. 독서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죠. 문제집을 푸는 것은 아이를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문제집은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끌어갑니다. 하지만 탐구노트는 다르죠. 탐구노트는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백지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작가, 출연진, 감독이 돼서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 둘이 만드는 근본적인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집을 푸는 것 외에도 직접 설계도를 만들어서 조립해보고 현의 진동수를 분석해보고 무게중심을 찾는 실험을 하고 색소의 확산을 수학적으로 설명해보고 3차원의 입체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코딩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IMO와 필드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중국 학생들이 왜 필드상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IMO를 석권했던 중국 학생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필드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수학계에서 떠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 학생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수학 분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점과 방법의 차이가 이들을 다른 길로 이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IMO 출전한 학생들 대부분 의대로 진학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는 수학의 관점은 괴로움이니까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도 어서 빨리 수능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수학에서 탈출하고 싶을까? 아니면 수학으로 미래를 바꾸는 그런 상상을 할까?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수학은 우리에게 영원한 괴로움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보세요. 아름다운가요? 이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그냥 원과 선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보세요. 아름다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식을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이 식에는 인류 문명의 5,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음악가가 쇼팽의 즉흥환상과 악보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전 우리 아이들이 이 식을 보고 감동받는 그런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교육에 대한 현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지혜를 심어줄 것인가, 지식을 심어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